저는 1시간 동안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마이크 안 써도 충분하시죠? 예. 오늘 그랄 협동조합에 대해서 저기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조합원 분이세요? 이미 조합원 가입을 하신 분도 있고 아직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11년부터 지금까지 충청북도에서 일하고 있어요. 충청북도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하시려는 분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마을 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개 부처를 다 지원하고 있어요. 네, 마이크 쓰면 피곤하실 텐데.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사회적 경제 이해부터 지원 제도까지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전체를 다 하진 못할 거예요. 장표가 한 120장 돼요. 네. 이렇게 나눌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협동조합은 뭐고 왜 협동조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 경제 이해예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과 같은 것들을 사회적 경제라고 해요. 우리 지금 그랄 협동조합 때문에 협동조합은 들어오셨을 테지만 사회적 기업 들어오시는 분 계세요? 네. 마을기업 들어오시는 분 계세요? 네, 우리 많이 알고 계신데 양극화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상하의 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사회적 경제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되죠. 네. 그러면 사회적 경제는 왜 필요한 것부터 해보죠. 지금은 어떤 경제예요? 시장 경제죠. 시장 경제의 특징은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 가격이 형성되고 시장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 경제는 우리한테 분명한 편익을 가져다 줬어요. 시장 경제가 어떻게 우리한테 편익을 가져다 주는지 보죠. 볼펜을 예를 드는데 사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만드는 사람이 생긴다는 게 시장 경제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볼펜을 사고 싶어. 소비자가 볼펜을 사고 싶어라고 하면 기업이 나타나서 볼펜을 만듭니다. 그럼 첫 번째 편익이 발생이 되죠. 나는 볼펜이 필요한데 내가 살려고 하니까 볼펜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생기는구나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 경제가 어떻게 우리를 발전시켰냐라고 하면 기업가 보기에 첫 번째 기업이 볼펜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서 볼펜을 만들어야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장 경제의 효용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 기업이 볼펜을 100원에 만들어서 팔아요. 그럼 후발주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80원 내야 되죠. 혹은 단색 볼펜이 아니라 2가지 색 볼펜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소비자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고 싶다라는 수요만 가지고 있었는데 둘이 경쟁함으로써 더 싼 가격의 물품을 공급받는다거나 혹은 더 좋은 물건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핸드폰 어때요? 삼성이랑 애플이랑 계속 경쟁하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은 달도 찍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기술 경쟁을 하죠. 네. 가격 경쟁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술 경쟁만 해요. 그런데 시장 경제가 우리한테 편익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한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부분 특히 그래요. 여름철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옷가게가 에어컨을 틀고 문 열어놓고 영업하죠. 네. 그런 것들은 내가 내는 전기세에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이죠. 이거는 조금 더 극단적인 거예요. 2023년에 지금은 전세 사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이게 첫 번째 사례였어요. 빌라 전체 가지고 있던 빌라 왕이 사망했습니다. 네. 이 사람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32살이었어요. 의식주는 기본적인 우리 보편적으로 누려야 될 거잖아요. 이게
돈을 버는 수단이 되니까 이렇게 돼요. 다른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사기당하면 억울하고 분통은 터지겠지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집을 날리면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거예요. 빨간 게 좋을 것 같으세요? 파란 게 좋을 것 같으세요? 파란 게 좋겠죠. 이 지도는 그래도 좀 오래된 지도예요. 2018년 지도예요. 네. 인구 소멸 위험 지도예요. 이거는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부터 더 빨개지기도 하고 원인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뭘로 예를 들어볼까요? 스타벅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스타벅스를 하시면 어디 가서 하시래요? 녹색. 녹색은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네. 왜 서울 갔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다는 건 소비자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 활동도 그렇고 모든 인프라가 이렇게 집중되게 돼요. 네. 지금 시군 단위로 봐서 그렇지 시군을 더 쪼개보면 문제는 심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기후 위기 그리고 지방 소멸에 대해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자원을 연계하는 활동들을 굉장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기후 위기에 대한 활동은 별로 안 했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탄소 중립 2050이죠. 그건 뭐예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의 발생량을 0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쇄시켜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넘어가면 지구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왜 그 얘기를 안 했냐면 올해 초에 어떤 기사를 봤냐면 충북 보은군이 2055년에 인구가 0이 된대요. 보은군이? 네. 세상에. 이 지도는 시장경제가 그러니까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이걸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0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인구 소멸이 지속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보은, 영동, 옥천 같은 데들은 탄소 중립이 될 겁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심각해지는지 볼까요? 일자리 처음에는 이 인구 소멸에 대한 원인을 처음에는 일자리 문제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봐요. 대전에서 일자리를 못 찾았어요. 젊으신 분들이. 그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옥천에 일자리가 있어요. 그럼 이사 갈 거예요? 남편만 보낼 거잖아요. 출퇴근시까지. 어떨 때 이사 가요? 내 자녀가 교육을 여기서 받지 못한다거나 학원을 못 간다거나 병원을 못 가면 바로 이사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경제 시스템이 시장 경제로 포섭되다 보니까 보은, 괴산, 진천 이런 데들은 학원도 없어요. 네. 그럼 이사 가야 돼요. 그리고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정치적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기로 사약하고 도로사업 받아요. 우리가 지방 소멸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폐교였어요. 인구수가 부족한 지역을 학교를 폐교시켰잖아요. 거기는 다시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요. 네. 이 지도는 계속해서 심각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다른 경제가 필요하다라고 나온 게 협동조합이고 사회적 기업이고 마을 기업이었어요. 가장 처음은 자활 기업이었고 이 전제부터 깨야 돼요. 경제라고 하면 시장 경제로 등치시킨 게 너무도 당연시하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 경제, 그러니까 경제학이 학문으로 성립된 지가 300년이 안 됐어요. 예. 그런데도 그 전에 우리는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을 테고, 교환하고 있었을 테고, 쓰고 있었을 테고. 그럼 그 전에 뭐였냐는 거예요. 시장 경제는 아까 보여드렸던 볼펜에서랑 마찬가지예요. 경쟁을 통한 효율성 추구예요. 경쟁이 있으면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겠죠. 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까 볼펜을 100원에 팔던 기업이 80원에 팔던 기업이 나타나면 첫 번째 기업은 어떻게 돼요?
도태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공공경제예요. 재분배를 통해서 평등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뭐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정부의 역할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세 번째가 사회적 경제예요. 사회경제에서 사회적 경제로 용어를 두 가지를 득실시켜서 쓰기도 하는데 상호성을 통해서 연대를 추구한다요. 이 단어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시간을 많이 돌려보면 돼요. 상호성을 통해서 연대를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수렵시대라고 생각해봐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 사냥을 해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맘모스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가 우리가 같은 부족사회인데 누가 가야 돼요? 힘센 사람이. 네. 일단 남자는 가야 돼요. 그러면 남자분들이 가서 맘모스를 사냥해갖고 와요. 그 맘모스는 누가 먹어요? 다 같이 먹겠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봐요. 남자가 사냥하러 갔을 때 남자의 자녀들은 누가 돌봐줘요? 그렇죠. 이게 상호성이에요. 내가 상대방한테 호의적인 행동을 한다. 1대1 등치된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연대체를 위해서 어떠한 호의적인 행동을 했을 때 돌아온다예요. 이게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호모 에코노미스는 뭐냐면 경제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뭐든지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이윤 추구를 위해 행동한다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으면 협동조합 할 필요가 없네. 이게 최후 통첩 게임이거든요. 이게 경제학에서 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윤 추구가 행동의 동기이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움직이고 항상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라는 이론을 깨기 위해서 하는 게임이에요. 뭐냐면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두 분씩 짝을 지어서 100만 원을 드릴 거예요. 그럼 받으신 분이 옆에 분한테 얼마 줄게 나눠 갖자라고 통첩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금액을 수용을 하시면 가지시는 거고 거절하시면 다 저한테 다시 100만 원 주시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이사님한테. 저한테. 네. 그럼 얼마 드리죠? 통첩이에요. 네. 그냥 네. 정해야 돼요. 네. 49만 원. 49만 원 받으실래요? 안 받을래. 왜 안 받으실래요? 왜 안 받으실래요? 반땡을 해야지. 공평하잖아요.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만할게요. 인간 행동에 동기가 이윤 추구라면 49만 원이 아니라 100원도 받는 거예요. 어떤 이윤이 창출되는 거죠. 그리고 공평하지 않아서와 같은 것들이 인간 행동에 준칙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 인간상에서는. 그런데 작동하고 있죠. 네. 이게 서양권에서는 20몇 %까지는 받아요. 26%까지는 받아요. 동양권은 32%까지는 받아요. 네. 그럼 이 행동, 이걸 통해서 발견되는 건 뭐냐면 인간은 남을 생각한다예요. 두 번째, 인간은 불공평한 행위에 대해서 응징한다예요. 첫 번째는 동의가 되세요? 왜 49만 원 주신 것 같으세요? 제 입장에서. 아니, 이사님이 왜 49만 원을 제시했을까요? 남을 생각해서? 네? 저요? 네. 아, 저기 너무 조금 주면 그렇죠. 힘들어할까봐. 그건 본인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건 비판받아요. 근데 두 번째는 분명하죠. 불공평하니까 내가 49만 원 안 받고 당신도 51만 원 받지 마가 된다. 네. 그러니까 상호적이라는 것들을 아까 원시대처럼 내가 널 위해 뭘 해줄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은 남을 생각한다를 깨기 위해서 이 이론이 나왔죠. 독재자 게임 나온 거예요. 수용, 비수용 과정이 어떠했어요? 그냥 제시하는 대로 받아야 돼요. 다시 이사님은 얼마 주실 거예요? 49만 원 받으세요. 네. 네. 49만 원. 보통은 떨어져요. 네.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는 떨어져요. 근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극단적으로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극단적으로 안 떨어질까요? 선에서 공동체니까 나의 평판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행동은 합리적으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윤축으로만 움직인다는 건 아닌 거예요. 네. 인간에게 이기적인 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언제나 이기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가장 유명한 말은 뭐예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소리. 네. 언제 배워요?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국부론 지금 번역하면 상중하 한국하늘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이지 않는 소리는 딱 한 번 나와요. 이때 나와요.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한다. 보이지 않는 손은 작동 기재인 거고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한다.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공익 달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건 이건데 이걸 위해서 이기적이든 뭐든 시장 경제가 작동되어야 돼 라고 얘기했던 건데 이거는 사장제고 이것만 저기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이 시장 경제가 제가 시장 경제가 우리한테 편익을 가져다 줬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달성이 되냐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빵 사오셨잖아요. 그 빵집 주인이 여러분들이 빵 먹었으면 행복빵 드시면 행복해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아니, 빵 주인 돈 벌려. 돈 벌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개인의 이기심이잖아요. 그거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빵집을 하잖아요. 처음에 빵집이 생겼을 때 나 혼자 빵 굽고 진열하고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빵집이 잘 되면 그게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럼 원자재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밀가루 한 포대씩 줬어요. 근데 빵집이 잘 되면 그게 지역 경제 활성화예요. 네.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작동하도록 둬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와 같은 빈지점들이 생긴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하는 사람 중에 간혹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협동조합이 시장 경제를 대체할 거다. 그런 건 말도 안 돼요. 네. 빈 지점들을 우리가 보완할 거다. 국부는 우리 국민 모두가 경제활동에 생산해낸 생산물의 총량이고 국민 모두에게 분배되어야 된다. 그리고 상공업자를 보호하고 특혜를 주지 말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망하기 시작합니다. 네. 사람은 그래서 왜곡된 게 이거예요. 사람은 합리적 동물이고 합리성을 전제로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불공평해서라는 원인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행동의 동기는 이윤 추구이다도 안 돼요. 네. 강의한 대로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국가의 정치적 개입이 없는 자유로운 경쟁 체계 아래서 시장이 인간에게 조화로운 세계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 돈 버는데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 된 거예요. 근데 제 말이 너무 빠르죠. 이거 원래 3시간짜리거든요. 세 번째 보죠. 국가가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건 뭐예요? 네. 자본주의는 영국에서 발생했고 그 다음에 헤게모니를 가지고 간 데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가 튤립이 유명하죠. 검은 튤립이 나오고요. 튤립은 빨갛고 노랗고 주황색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희귀한 게 나왔어요. 금은 왜 비싸요? 희귀하니까 비싼 거죠. 희귀해서 꽃 한 송이 가기 위해서 집 한 채까지 되는데 6개월이 안 걸렸어요. 네. 근데 이때 방법이 발견이 된 거죠. 뭐랑 접붙이면 검은 게 나오는 문화가 됩니다. 그럼 더 이상 희귀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꽃한송이 가격. 가격 변동성이 심해서 조화롭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돼요? 누군가는 이 가격을 주고 샀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네. 마스크. 국가가 정치적으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행위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그 시장경제의 주의자들에 따르면 국가가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돼요. 좋은 기회잖아요. 지금 수요가 폭증했어요. 8,000원짜리 마스크 한 통이 43만 원에 판다고 해도 서로 줄 서요. 이거 왜 통제예요? 그렇죠. 네. 통제해야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가가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들은 시장 경제가 완전하더라도 안 풀린다는 거예요. 네. 여기 둔산동이죠. 네. 이건 그냥 교양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거는 재화의 속성이에요. 재화의 속성 4가지인데 무임승차자 문제예요. 우리 협동조합에도 가장 중요해요. 저 자꾸 추워서 형님이니까 장갑을 끼고 할게요. 저는 힘드시죠? 춥습니다. 네. 저 오늘 생일이에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생일이에요? 시장 경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둔산동이 어두워요. 어둡다고 치죠. 여기 다 주민이에요. 그러면 둔산동 주민센터나 대전시청이 가로등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대요. 그럼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죠. 예. 가로등 하나에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마련해야 돼요? 각출해야죠. 네. 10분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한 분당 100만 원씩 내야 돼요. 100만 원 내실 분? 아무도 안 내실 거예요? 내야지 얘기가 돼요. 네. 몇 분이라도 해주세요. 네. 내실 분? 4분 했어요. 네. 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첫 번째 문제가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씩 냈으면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일단 비용이 250만 원을 증가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 두 번째 문제는 두 번째에서 발생해요. 여기가 어두운 게 아니죠. 여기도 넣어야 돼요. 네. 그럼 다시 1,000만 원이 필요해요. 아까 4분 드셨죠? 네. 다시 참여하실 거예요. 참여 안 하죠. 왜 안 해요? 가로등이 가진 속성 때문에. 여기 계신 6분, 실제로 안 내신 건 아니니까, 그분하고 하지 마세요. 안 내신 분들을 배제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돈 안 내셨으니까 가로등 이용하지 마세요가 안 되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도로, 국방, 이런 것들. 네. 그러면 다음부터 참여가 안 돼요.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돼요. 이게 무임승차제예요. 우리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사님이나 그렇다는 건 아니고 협동조합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똑같이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조합원들을 가만했어요. 네. 여담으로 얘기하자. 우리나라 협동조합이 2012년 12월 달에 법률이 발효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법인 형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생긴 법인이에요. 한 지금 2만 개 정도가 있어요. 협동조합 운영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2만 개 정도. 50% 이하. 네, 50% 이하예요. 그거는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를 등록하고도 안 되는 경우의 수가 있다면 굉장히 많겠죠. 그럼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자꾸 혼동하는 게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로 혼동하는 게 협동조합에서 안 될까? 네. 우리가 협동조합을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협동조합을 왜 만들어줬냐면 사업의 제한을 풀어주려고 만든 거예요. 네. 예전에 그러니까 동업의 형태를 똑같이 할 수 있는 형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영농조합법인이에요.
영농조합법에는 사업에 제한이 걸려 있다고요. 농업으로. 다른 형태도 있었어요. 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있어요. 그것도 사업에 제한이 걸려 있잖아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에 제한 없이 5명 이상이 공동의 사업하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전혀 다른 형태가 아니에요. 근데 왜 협동조합은 안 되냐? 아파트 재건축 조합 가보셨어요? 저 하나 물려있거든요. 거기 가면 맨날 싸워요. 네. 의자 집어던지면서 싸워요. 그게 협동조합하고 일반 조합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의 문제는 뭐냐면 출자금을 내면 본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요. 뒤에 나올 건데. 그런데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어때요? 출자금 내죠? 네, 내 아파트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목표의식이 분명하죠. 아파트 져야 돼. 그리고 사업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죠. 조합장이 돈을 잘못 썼구나. 그리고 그거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하죠. 이러면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성이 제가 아름답지만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참여가 실질적으로 있냐 없냐가 승패가 됩니다. 외부성은 뭐냐면 아까 그 전기세와 같은 건데 외부성은 본래 효과와는 본래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분산적에서 이사님이 복숭아를 좋아해요. 그래서 직접 빌려서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복숭아를 따서 드시는 건 본래 효과니까 논될 바가 없어요. 근데 여름에 복사꽃이 피겠죠. 그러면 향기가 나겠죠. 그게 외부성입니다. 그런 좋은 외부성은 논리할 필요가 없어요. 볼펜 만드는데 연기 나온 건 누가 제거해야 되느냐. 네. 독점의 문제요. 아까 잠깐 얘기했죠. 독점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받아요. 삼성이나 애플이 독점하고 있죠. 지금 핸드폰 다른 거 쓰시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AS가 문제예요. 가격도 지금.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신기한데 전 나이를 그렇게 안 먹었잖아요. 핸드폰이 노트북보다 비싸다는 게 요즘도 계속 이상해요. 네. 그리고 시장의 실패예요. 정보 비대칭인데 이거는 중고차 시장을 예를 가장 많이 들어요. 중고차 시장은 원래 이렇게 속성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소나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2010년식 소나타 상태 좋은 거가 보통의 것은 1,000만 원에 산다라고 생각해보죠. 네. 선생님께서는 소나타를 이사님께서는 소나타를 막 타셨어요. 엔진 오일도 한 번도 안 갈고 네. 그리고 차에서 담배도 피시고 네. 하지 말라는 건 다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차를 매입하러 와서 제가 1,000만 원 줄게요 하면 타실 거죠? 네. 선생님께서는 차를 굉장히 아끼셨어요. 세차도 맨날 해주고 엔진 오일도 맨날 갈아줬어요. 저한테 차를 판매하러 왔는데 제가 1,000만 원 드릴게요 라고 하실 거예요. 저 차도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싸게 바꾸시겠죠.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고차 시장에는 어떤 차만 있어요? 저런 차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 용어가 뭐냐면 레몬 시장이에요. 시장 안에 못 먹는 것만 돌아다닌다. 네. 근데 제가 이 차를 세차해 놓고 엔진오일을 채워놓으면 선생님께서는 차를 사러 와서 구별 못 하시잖아요. 그런 정보의 부재. 네, 시장이 형식적이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정부랑 저기까지는 해야 되니까 여기 넘어간 거고. 이건 뭐냐면 전통 미국 사례예요. 전통적인 의료 시스템. 의사 한 명당 2,300명 꼴이에요. 이건 VIP 시스템이에요. VIP 시스템. 이거는 의사 한 명당 600명이에요. 제가 연 회비를 내면 언제든지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요. 전화로 약 처방받고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진료받을 수 있어요. 병원 가면 뭐가 불편하세요? 기다리는 게 불편하세요. 그거를 내가 연 회비를 내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비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냅두면 어떻게 돼요?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지겠죠. 지금은 기다려서 불평하시지만 나중에 진료를 못 받아요.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의료법인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거의 동일해요. 의료법인은 영리로 안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불편함도 있고, 의료재와 같은 활동은 뭐냐면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외식 뭐 하셨어요? 가장 최근에 하신 거. 외식 뭐 하셨을까요? 저 말을 너무 많이 시켜요. 소머리 겠다. 소머리 국밥으로 할게요. 소머리 국밥 먹으러 갔는데 맛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다음에 그 가게 안 가겠죠? 네. 근데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 그 병원이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병원에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어디도 못 가요. 그러니까 영리를 안 펴줍니다. 경쟁하지 말라고. 네. 네.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는 주체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정부죠. 그러니까 우리는 4대 의무를 자기 하잖아요. 문제도 갖다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책임도 내야 돼요. 한 가지 의무는 뭔지 까먹었어요. 네. 근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 정부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선거는 정치적 얘기니까 절대 안 할 거예요. 2011년도에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 법원 사진이에요. 유리 계단이 설치됐어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때 사진 못 구하겠어요. 유리 계단이 설치가 되면 불편한 분이 계세요. 누가 불편할까요? 치마 입은 여성분이 불편해요. 빛이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칠하든가 돌로 새로 깔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왜 화제가 됐냐면 경비원을 고용했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치마 입은 사람 지나갈 때마다 이 경비원은 지금 그 계단 이용에 주의하세요라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근데 돈은 돈대로 쓰이고 있죠. 이런 사례가 나온다는 거예요. 플라톤이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처음에 얘기한 사람인데 소수의 사람들을 분리해내서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행복하게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는 경계하라고 한 거죠. 지나친 부의 소유는 사치와 나태, 파멸을 불러오니까 경계하고, 그리고 빈곤은 노예 근성과 능력을 떨어뜨리니까 국가에서 지양해라 라고 한 거죠. 근데 지금 현대사회는 어때요? 이 강의에 다 줄 거예요. 네. 이게 재작년에 화제가 될 거예요. 여기는 한 평에 몇십억씩 하는데 여기는 왜 화제가 됐냐면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진입을 못했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딱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가장 잘 사는 구일 것 같아요? 그건 강남구예요. 구룡마을. 네.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가 정치를 못해서라기보다는 경제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책임이 있어야지 내가 이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어느 국가는 그냥 지금 현대사의 국가용이에요. 국가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책임 영역이 넓었다 좁았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대 국가는 뭐예요? 조선이겠죠. 그럼 조선 때 뭐 하고 살았을까요? 거의 농사 짓고 살았겠죠. 그러면 조선의 임금이 비가 오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과학적으로는 연관성이 없지만 책임 영역으로 인지했다는 거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기근이고 경제 불황이잖아요. 이 사람들 하니까 내 책임이다. 어떻게든 해보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아까 시장경제의 본질은 뭐라고 했어요? 국가가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야경 국가잖아요. 밤에 경찰 이런 것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겼죠. 그래서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대두가 됐습니다. 복지국가, 그러니까 복지국가 지금도 북유럽은 복지국가를 표방하잖아요. 근로권이 가장 극단적인 데인데 우리한테 근로의 자유는 뭐예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잖아요.
북유럽의 근로권은 뭐냐면 내가 일할 수 있으면 거기에 맞는 직장까지 구해줘야 되는 게 근로권이에요. 네.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 복지국가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오일쇼크가 오고 금융위기가 왔어요. 이때 뭘로 원인을 삼았냐면 이런 국가들이 과도하게 빚 정보를 구성해서 그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여기에요. 그러면 국가의 책임 영역이 넓어요, 좁아요? 좁죠. 니네가 개입해서 그래 라고 하면 다시 니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국가의 개입 여지가 작아지는 거죠. 네. 크라이협동조합을 해볼까요? 크라이협동조합이 일기를 통해서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고자 했을 때 이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국가의 역할이 아니지. 이때는 할 수 있어요. 교육과정에 편제한다거나. 지금은 또 아니에요. 지금 자유시장경제잖아요. 근데 앞에 하나가 더 붙죠. 뭐가 붙어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잖아요. 그럼 어딘가에 오리지널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오리지널이었고 지금이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네. 그리고 요거 때문에도 안 돼요. 정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공익 추구를 당연히 하죠. 정부니까. 그런데 많은 규제를 남발할 경우에 기대 추구 행위가 남발된다는데 분산동에 뭐가 제일 불편해요? 지금 오시면서 주차가 불편하죠. 주차장이 생기면 다 좋아질 거예요. 근데 주차장을 대전시에서 건립한다고 했을 때 내 땅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최대의 보상을 원하죠. 그럼 100평 질 거 50평밖에 못 줘요. 이게 정부가 가진 한계예요. 네. 사회적 딜레마까지는 못하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까지 할게요. 공유주의 비극이 1978년도에 게리 타닌이 쓴 소논문이에요. 요만큼 썼어요. 그런데 이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이건 뭐냐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은 다 그 목장 소 키운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여기 건너편이 마을 공동의 목초지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소를 키우니까 개인별 하루도 갖고 있을 거예요. 하루에 한 마리씩 10마리씩 키우셔서 총 100마리를 키우시는데 여기는 50마리가 하루에 먹어야지 대식판이세요. 하루에 한 마리씩 소를 풀어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씩 풀어놓을 것 같아요? 이 논문의 결과는 다 10마리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목초지 말라 죽으면 그때 자기 거 먹는다. 그래서 공유주의 비극이에요.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이론이 행정에도 반영이 돼요. 요즘은 뭐 사회적 자본 얘기도 많이 하고 공유주의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던 이유가 이거를 비극적으로 안 끝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유화시키거나 사유화시켜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주면 이렇게 돼요. 이게 2001년까지의 얘기예요. 2001년에 엘리너 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공유의 비극을 넘어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그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 책은 좀 읽어보시면 좋아요. 협동조합 하실 거면. 그 초판 제목이 공동자원의 효율적 관리인가 막 그랬는데 지금은 공유의 비극을 넘어라는 책을 했어요. 뭐냐면 마을 주민 그 구성원이 공유제를 관리해서 잘 유지하는 데가 더 많다라는 것들을 묶어서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따져봐도 전 세계적으로도 어획 같은 경우 있잖아요. 물고기 조그만 건 안 잡아요. 그렇죠? 이게 공동자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사용하면 감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놔줄 때 왜 놔줘요? 내가 다시 잡을 수 있어서. 내가 놔준 물고기가 나한테 잡힐 확률이 없어요. 네, 이 자원을 인류를 위해서 혹은 마을을 위해서 유지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놔주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협동조합에 대해서 저는 이론은 잘 안 해요. 1800 몇십 년도에 룩스데일 협동조합이 생겨서 어떻게 했다 이건데 그런 거는 필요가 없고 협동조합은 우리가 조합원들이 스스로 모여서 우리한테 필요한 일을 스스로 해결해보자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왜 모였어요? 일기운동을 하려고. 일기운동은 왜 필요해요? 인성교육에 네. 대한 그러니까 인성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기가 우리는 필요한 것 같다잖아요. 이거는 시장역에서 일기를 쓰게 해요? 네? 전혀 그렇죠. 정부 영역에서 요즘은 계속해서 경쟁을 위한 교육을 하잖아요. AI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전과 우리 예전에 맨날 일기 썼잖아요. 맨날 숙제 검사해갖고 몰아 쓰다가 날씨 보고 앉아있고 몇 월 며칠 날 날씨가 어땠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 필요하다라고 모이신 거잖아요. 조합원인 경우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공동의 목적을 바탕으로 우리가 할 때 이런 이론으로 접근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협동조합 실현치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희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시대를 돌려보면 우리는 다시 수렵시대에 돌아갔을 때 사냥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슴이고 하나는 토끼예요. 네. 사슴의 특성은 뭐냐면 둘이서 잡아야 돼요. 대신에 마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먹을 수 있어요. 토끼의 본질은 뭐냐면 혼자서 잡을 수 있어요. 대신에 혼자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뭘 먹어야 돼요? 뭐를 잡아야 돼요? 이거를 동의할 수 있겠냐가 첫 번째. 네. 말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우리 사슴 잡기로 했죠. 여기에 출입구가 있고 저기에 출입구가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이사님하고 저하고 이사님은 저쪽에 계시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기다릴 거예요. 사냥터 입구니까. 그런데 눈앞에 토끼가 지나가면 안 쫓아갈 자신 있어요? 이게 협동조합의 성공 여부예요. 목적을 정하고 우리 조합원분들이 목적에 동의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목적에 따른 행동을 준수할 수 있느냐 이게 협동조합의 문제예요.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그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는 민법상 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에요. 거기서 다 파생된 거예요. 네. 그래서 협동조합 기본법하고 사단법인을 만들어내는 민법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법적 요건보다는 우리의 협동조합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거를 내재화시킬 수 있느냐가 더 성공의 열쇠예요. 딱 50분 했어요. 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에 그 사회적 네. 사회적 기업하고 네. 그러니까 협동조합하고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으로까지 발전해야 되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써놨나? 잠깐만요. 여기있다. 이게 사회적 경제에서 4개의 법인 형태거든요. 사회적 기업, 자활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이 있는데 이거 3개랑 이거랑은 달라요.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법인 만드는 거고 이거는 사람 만드는 거고 이거는 면허 따는 거예요. 네. 우리 법인이라고 하잖아요. 협동조합이. 네. 법인은 뭐냐면 법에서 사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자연인이잖아. 그러면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다 신 거예요? 주민센터 가죠. 그러면 주민등록증은 어디 가서 떼요? 주민센터 가죠. 네. 이건 법에서 사람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등기 어디다 치셨어요? 법원 가서 보셨잖아요. 그러면 법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어디 가서 떼요?
법원 가서 따는 거예요. 네. 얘네는 면허 따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 면허를 딸 수도 있고 이 면허를 딸 수도 있고 이 면허를 딸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면허는 누가 따야 돼요? 사람이 따는 거잖아요. 네. 얘를 포함한 주식회사라는 사람, 사단법인이라는 사람, 재단법인이라는 사람 다 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면 운전을 할 수 있어요? 운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면허를 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할 거면, 그러니까 운전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일자리 지원 받으려면 이거 따고 자본제 받으려면 이거 따고 이런 식으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가지를 다 할 수도 있고 하나만 따도 되고 그렇다는 개념이네요. 네, 이건 따지 마세요. 이거는 기초수급자랑 차상위 계층을 위한 거여서 네, 이걸 땄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소득 수준이 소득 수준과 재산 수준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네. 근데 사회적 기업 그 면허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적 기업은 여기서 그랄력 동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영업 활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해서 일정 정도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켜야 돼요. 네. 마을 기업은 지역성이 있어요. 읍면동에 같이 여기는 자치구도 있구나. 같은 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70% 이상이 공동출자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혹시 어떻게 저런 것들 판매하시고 교육활동 하시는 것들이 영업활동이에요. 저것들을 조금 더 스케일업 할 수 있느냐.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